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땜 여러분들 대한민국 축구 재밌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나서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시청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에 TV를 꺼야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3대0이 되니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경기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후반전은 시청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가면 이 경기 결과보다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즐길 줄 아는 멋진 성인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삼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은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8강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팀을 좀 응원을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미국 증시를 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가 1.4% 떨어졌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1.79, 나스닥은 1.93% 보여주면서 좋지 않은 추세를 3대 지수 모두 보여줬습니다. 성장주들의 추세를 좀 보시면요. 클라우드플레어가 10.59%나 떨어졌고요. 오픈도 마이너스 9.94, 스노플레이크 마이너스 9.42, UiPath 마이너스 9.08, 뉴홀딩즈 마이너스 8.97, 다큐사인 마이너스 8.93, 인텔리아 마이너스 8.91, 실버게이트 마이너스 8.49, 로블록스 마이너스 8.09, 스퀘어 마이너스 7.39% 보여줬는데요. 대체적으로 사스 기업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하락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도 좋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6.37%나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기사 하나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아마존은 마이너스 3.31, 넷플릭스 마이너스 2.4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89, 엔비디아 마이너스 1.58, 구글 마이너스 0.95,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0.86, 애플은 마이너스 0.80% 보여주면서 모든 빵 기업, 메가테크 기업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아울러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녹아져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들어볼 목소리는 UBS의 목소리입니다. UBS는 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tzerland의 약자죠. 스위스뱅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UBS에서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올라갔다라고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UBS가 지금 보기로는 하드랜딩이 올 것이다. 하드랜딩은 우리가 보통 경착륙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리세션에 올 확률이 50%를 훨씬 넘어가는 64%까지 올라갔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기를 연준에서요, 2023년 3분기가 되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예측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자, UBS라는 뱅크에서 이야기하기를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1%인데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2023년 플러스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마이너스 1%에 머무르는 리세션에 빠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5.5%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11월 달에 실업률이 3.7%였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4%도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실업률에서 5.5%까지 큰 폭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UBS가 이러한 전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드랜딩에 대한 신호가 여러 가지 잡히고 있는데 첫 번째로요. 가계에서 세이빙을 이용해서 저축한 금액을 이용해서 지금 지불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요. 세이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저축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의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UBS의 전망이고요. 자, UBS가 또한 믿기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또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PCE라고 부르는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죠. 자,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연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UBS의 의견에 따르면요.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는 고속버스 터미널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기준금리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시점이 5%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5%까지 올라가고 드디어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 UBS의 전망입니다. 자, 지금 4%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12월 달에 50bp 그리고 2월 달에 50bp를 각각 올리면서 정점을 찍을 거라는 것이 UBS의 예상입니다. 자, UBS가 마지막으로 첨언하기를요. 자, 그들이 보기에는 2023년 2분기 정도가 되면 드디어 실업률이 굉장히 급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3분기에 들어서 연준에서는 드디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것이 그들의 예상입니다. 자, 3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요. 그 전부터 이러한 신호가 나타날 때부터 미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UBS의 전망대로 2023년 2분기 정도가 되면 실업률이 급등하고 3분기부터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UBS라는 투자기관은요, 연준의 기준금리 터미널 레이트 종착역은 5%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1% 정도는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비슷한 의견을 현재 짐 크레이머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한데요. 짐 크레이머의 주장에 따르면 연준에서 기준금리의 상승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CBS의 쇼 호스트인 짐 크레이머가 월요일 날 4가지의 이유를 들어줬다. 자, 이 4가지의 이유 때문에 연준에서는요, 아직까지 타이트닝, 긴축 정책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긴축 정책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실업률이 그렇게 낮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자리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조성이 되고 계속해서 일할 사람이 모자르죠. 그렇게 되면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잡 오프닝 그리고 잡 시커가 있는데, 잡 오프닝은 구인이죠. 그리고 잡 시커는 구직입니다. 미스매치가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같은 부분은요,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텅텅 비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사람이 귀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계속해서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세 번째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커스터머 릴레이션즈 매니지먼트, 우리가 보통 고객 관리라고 부르는 산업이죠. 고객 관리라든지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리고 광고계에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기업 쪽의 소프트웨어 산업 쪽은 아직까지도 부풀려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까지 긴축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짐 크레이머의 주장이고요. 자, 네 번째로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지난 2년 동안 새롭게 창출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섰다는 얘기는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임금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뭐 부도가 난다든지 규모를 줄여야만 그리고 나서 긴축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의견을 통해서 아직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 멀었다는 것이 짐 크레이머의 주장이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은요, 연준의 포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해서 쫓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 연준은 그리고 지금 현재 긴축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네 가지의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짐 크레이머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읽어본 두 개의 기사를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멈추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멈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자, 그 와중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보시면요, 펩시코가 몇백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거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펩시코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미국의 기업을 산업별로 분류를 할 때 11가지의 산업 섹트가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임의 소비재가 아니라 필수 소비재에 들어갑니다. 펩시코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를 타지 않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도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마시잖아요. 따라서 경기를 타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어주 중에 하나인 펩시코마저도 몇백 명의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은요, 자, 어느 정도 고용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쿨다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진 않겠지만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테크 기업들에 국한됐던 구조 조정이 드디어 이제 일반 기업들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가 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6.37%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 때문인데요.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가 생산을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하이 공장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의 숫자를 줄일 것이다. 그 이유는요,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나서 테슬라가 부정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조금 더 읽어봐야겠죠. 자, 테슬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블룸버그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도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을 줄일 거라는 보도 내용이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도 전부터 이 두 개의 미디어 기업에서 보도를 해줬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의 미디어에서 발표를 해주기를, 자, 테슬라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산 대수를 줄일 것이다. 그리고 무려 20%나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수를 감소시킬 거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디나이를 했다. 디나이는 이제 부정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도 내용이 잘못된 거라고 수정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자기들이 보도한 내용이 맞다라고 지금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2명의 제보자가 있다. 테슬라의 생산 계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2명의 제보자가 이러한 디테일을 컨펌해줬다, 확인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말이 맞다는 것이 로이터 통신의 주장입니다. 자, 아무래도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7%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미디어와 각을 세우는 가운데 테슬라의 11월 중국 실적이 또 때마침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시점에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테슬라가 판매했다. 레코드라는 말이 나오면 신기록이죠. 10만 291대의 차이나 메이드 비클. 제가 지난달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잘못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중국에서 판매된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한 것 까지 합쳐서 10만 291대를 만들고 판매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 수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89.73% 상승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비교해도 40% 가까운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지금까지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한 자동차의 숫자를 통계를 내보니까요. 무려 65만 5,069대를 만들어서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62.86%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고요. 자, 상하이 공장에서는 모델 3 그리고 모델 Y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기 중에 반 정도는, 그러니까 전반기죠. 매 분기마다 전반기는요. 보통 수출용 자동차를 주로 만들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로컬 딜리버리니까 중국 내에서 내수용으로 주로 판매를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10월달 같은 경우는 4분기의 전반기잖아요. 그래서 총 71,704대 중에서 수출용은 54,504대가 판매가 됐고요. 내수용으로는 17,200대가 판매됐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지금 현재 30위안 밑으로 지금 가격대가 붙어있는 전기 자동차를 사게 되면 정부에서 서브시디지를 준다. 저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 12월 말이 되면 만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중국 정부에서 이번 달 말이 되면 이러한 전기차의 보조금을 폐지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장해 줄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서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권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레지던트 브래드 스미스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690억 달러짜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반대에 봉착하고 있고요. 이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자, 어떤 제안이냐면 소니가 이제 가장 커다란 라이벌
라이벌 기업이잖아요. 이 라이벌 기업인 소니한테 10년짜리 개런티를 해준다. 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히트작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타이틀은요, 콜 오브 듀티입니다. 그래서 콜 오브 듀티가 나올 때마다 같은 날 동시에 출시를 소니가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년짜리 개런티까지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은 뭐 미국판 공정거래위원회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FTC에서요, 독점 규제 관련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송을 피해야겠죠. 그리고 스미스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건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면 커다란 실수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라든지 수천 명에 이르는 게임의 개발자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랑하는 게임 디비전이 이제 엑스박스잖아요. 그런데 엑스박스는 지금 현재 콘솔 게이밍 부분에서 3등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니가 이제 부동의 1위죠. 플레이스테이션, 2위가 닌텐도고요. 그 뒤를 이어서 3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엑스박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더욱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산업 쪽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라고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현대적인 혁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클라우드 게이밍을 제공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클라우드 게이밍을 하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나 인기 있는 게임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블리자드를 인수해야 된다라고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 게이밍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디오를 빌리기 위해서 블록버스터에 찾아가던 그 시절을 생각해봐라. 만약에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클라우드 혁명이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편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디오 게임 산업 쪽에 이러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승인을 해달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10년짜리 개런티를 해주면서 소니와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무래도 조금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권이 조금 잘못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그들의 목표인 클라우드 게이밍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의 주주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중국 관련해서 근심거리가 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코비드 정책도 그렇고요. 최근에 있었던 폭스콘 공장에서의 시위 모습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겠구나라고 우려를 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 와중에 폭스콘에서 다음과 같은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자, 폭스콘이 발표했다. 11월 달에 매출이 14.7 빌리언 US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적은요, 지난달과 비교하면 29% 감소한 거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무려 11.4%나 떨어질 예정이다라고 그들의 매출 예상치를 발표해 줬거든요. 자, 그리고 폭스콘에서 설명하기를, 자, 이렇게 생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오프 피크에 가고 있다. 시즈널리티는 이제 계절성이잖아요. 계절을 봤을 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조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정제호 지방에 있는 코비드의 영향 때문에 생산 판매가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시즈널리티, 계절성은요,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11.4%가 줄었잖아요. 따라서 계절성은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기 때문에 전혀 합당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폭스콘에서 첨언을 하기를요, 자,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정상적인 생산 레벨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4분기의 아웃룩, 즉 전망치를 보면 컨센서스랑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질 거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월요일날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조 쪽의 공장이 이번 달 말이 되거나 아니면 1월 달 정도가 돼야 100% 생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공장이 제대로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과연 4분기에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관심도 많이 가고요, 걱정도 많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미주은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JP 모간이라는 미국 최대 은행은요, 매달 그들이 선정하는 탑 주식 10개를 우리랑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과연 12월 달에 JP 모간이 봤을 때 가장 전망이 좋은 10개의 주식은 어떤 주식이 올라와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자, 12월 달에 리스트에 새롭게 포함된 종목이 2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간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허니웰입니다. 허니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 비싼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JP 모간이 생각하는 12월 달에 매수해야 되는 최고의 종목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의 심볼은요, BRX고요. 기업의 이름은 브릭스모어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현재 주가가 23달러인데요. 목표 주가가 26달러가 주어져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심볼이 GWRE, 기업의 이름은 가이드 와이어고요. 세 번째는 달러추리, 네 번째는 트랜스유니언, 다섯 번째 아마존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주가가 95달러가 되지 않는데요. 목표 주가를 보시면 무려 145달러가 찍혀 있거든요. 따라서 목표 주가까지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릭 스토리지가 나오는데요. 현재 주가는 295, 그리고 목표 주가는 338달러가 주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S&P 글로벌이고요. 여덟 번째는 올스테이트, 아홉 번째 GM이 나오는데요. GM 역시도 현재 주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 39달러에서 59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 10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미라티 테라피틱스인데요. 미라티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10종목을 가지고 좀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직접 한번 JP모간의 탑스톡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치적인 분석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도 그렇고요. 한국의 날씨도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많은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